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가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 돈에 대한 출처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밝혀서 주택시장의 투기를 방지하고 올바른 세금 부과를 위한 정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유재산의 사용처를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못 작성하게 되는 경우 편법 증여나 탈세 혐의로 의심을 받아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금융기관의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채권, 주식, 현금, 차입금 등 개인의 재산 거래 내역 일체를 과세 당국에 제출을 하게 됨으로써 폭탄 세금을 추징당할까봐 사실대로 기록하기가 때로는 망설여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자금 조달 계획서의 올바른 작성법과 주의사항, 또 세무조사 시 대응 방법 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정확한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입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을 해서 시군 구청 또는 청약 계약 시에는 분양사무소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대신 처리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해당 시군구에 공인중개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조달 계획서 소명 범위 한도 및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취득한 자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자금의 80% 이상이 확인이 되면 전체를 소명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겠고요. 취득 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한 자금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소명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단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 중 일부라도 실제 누구에게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조달 계획서 소명 범위 한도를 실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의 주택 취득가액이 15억이라면 1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금 출처 소명 한도는 13억까지 소명을 하면 되겠는데요. 나머지 2억은 2억 미만이므로 전체를 소명한 것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소명 대상에서 제외되는 2억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그 돈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증여세가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으로는 자금 출처 소명 범위가 제외되는 금액일지라도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실제 사용이 되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직 자기가 마련한 자금만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없는 사유가 있다면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후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등 금융권 대출 여부가 현재 미확정 상태인 경우에 미제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조달 계획서의 국세청 과세자료 활용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거래 내역을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 시군구청장은 관할 세무관서장에 최종적으로 통보가 되어서 통보받은 세무관서장은 해당 신고 내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조달 계획서의
국세청의 처리 과정과 세무조사로 선정되는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 전산자료실에서 출력된 개인별 소득 재산 현황을 확인 대조하면서 편법 증여나 탈세 혐의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명자료 대상이나 조사 확인 대상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상의 작성 내용이 국세청 전산실의 소득 재산 현황과 부합할 경우에는 인정하고 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하지만 자금조달계획서상의 작성 내용이 허위로 의심이 되거나 탈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소명요구서를 발송을 해서 소명 기회를 준 다음에 소명요구서를 확인한 결과 편법 증여나 탈세 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주식, 생활제도의 정책이 바뀔 때 각종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최대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세무조사의 주요 타깃이 되는 거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소득 없는 연소자와 부녀자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거나 부모 찬스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자, 투기 과열 지구내의 빈번한 부동산 거래자, 법인 자금을 이용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개인의 소득 재산 규모에 비해서 고액 부동산 취득자, 공무원, 공기업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자, 건축법,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 법규 위반 부동산 거래자, 기획 부동산업자와 청약 통장, 분양권 등 대량 전매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특히 유의해야 되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이나 예금, 현금 등이 본인의 소득 자산 규모보다 고액인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의 원천을 확인을 해서 탈세 여부를 추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부모나 가족,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 차입금 형식을 빌려서 편법 증여 혐의가 없는지 국세청에서는 면밀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부동산 처분 금액을 과다 계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 조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증여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 납부가 되어 있는지 국세청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될 사항은 본인의 예금 계좌나 주식 계좌 등의 잔고 내역 제출 시 과거에 가족 간 증여 또는 수상한 자금 거래가 있었다면 매우 신중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가족 간 현금 증여나 수상한 자금 거래가 발각되어서 난데없이 폭탄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과 예외 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주택, 분양권, 입주권 매매 시 제출 대상이 되겠는데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규제 지역은 투기 과열 지역과 조정 지역을 말하겠습니다. 규제 지역의 모든 지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하셔야 되겠고요.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거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서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제출을 하셔야 되겠고요. 증빙자료 제출은 투기 과열 지역의 모든 주택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증여와 상속인 경우에는 주택 매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시를 보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A의 주택 취득 가격은 15억으로 투기 과열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A의 자금 출처 소득 내역 13억 5천을 살펴보게 되면 자기 자금 9억 5천과 차입금 4억 합해서 13억 5천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금 9억 5천은 금융기관 예금액 1억, 주식 매각 금액 1억, 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1억, 현금 보유액 5천, 종전주택 매도 금액 6억이 되겠고요. 차입금 4억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3억과
부로부터 차입금 1억 합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시의 경우에 주택취득가액이 10억이 넘기 때문에 자금 조달 소명 금액 부족액이 2억 미만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주택취득가액 15억 중에서 13억 이상만 자금 조달 내역이 확인되면 요건에 충족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의 구체적인 항목 기재사항 예시는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서류 제출 항목은 본인 자금과 타인 자금을 구분해서 각 항목별로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 당시에 부득이 금액 증명이 어렵다면 미제출 사유서를 기재 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항목별 유의사항은 화면상의 예시표를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더 살펴보게 되면 14번 란의 조달자금 지급 방식의 총 거래 금액은 13번 란의 전체 합계 금액과 일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란의 전체 합계액은 7번 란의 자기 자금과 12번 란의 차입금 등 합계액과 일치가 돼야 되겠으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전체 합계액은 아파트 공급가액 플러스 발코니 확장비가 합계되어서 일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자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예금액이나 주식, 채권 매각 금액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채권, 주식 매각 대금이 되어야 되겠고요. 증여 상속이라는 것은 배우자나 부모 자식, 친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았거나 상속받은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이라는 것은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이나 현재 보유 중인 현금 또는 펀드나 보험에 든 금융상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부동산 처분 대금이라는 것은 전세 자금이나 기존 주택을 처분 또는 기타 부동산 처분 자금으로서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차액 금액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액을 기재하실 때는 사전에 은행을 통해서 대출 가능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금융기관 대출 금액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란의 그 밖의 차입금이란 부모 자식 간, 친족 또는 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차입금 등을 기재하시면 되겠는데요. 차용금 증빙은 차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내용이 차용증 계약서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세법상 법정 이율은 4.6%가 되겠습니다. 또한 법정 이율 4.6%와 실제 지급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후에 처음의 기재 내용이 추후에 달라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추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달라진 경우에도 실제 사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 국세청의 소명 요구 시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게 되면 실질 과세 원칙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질문 내용은 제출 당시에 자금 출처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어떡하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추후에 소득이 발생이 되거나 자금 출처가 발생이 된다면 미제출 사유서를 미리 제출을 하시고 나중에 자금 출처를 제시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분양권 당첨 후 계약 시점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아파트가 준공 후 입주 시점까지는 많게는 2, 3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소득이 계속 발생을 한다거나 추가적인 자금 출처가 마련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자금 출처를 제출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차입금 제출 시 차용증 작성법과 부채 사후관리 방법 그리고 국세청 세무조사 대처법 등을
간단히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가장 증여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족 간 차용 거래와 가족 간 부동산 매매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호의 의심이 없이 완벽한 증명을 갖추고 실제 사실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 2억 1천만 원을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줬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 2억 1천만 원의 법정 이율 4.6%를 적용을 하게 되면 966만 원이 되겠고요. 차용 계약서상의 이자율을 2%로 작성을 했다면 2억 1천만 원 곱하기 계약서상의 이자율 2%를 적용을 하면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정 이율 966만 원에서 계약서상의 이자율 2%인 420만 원을 차감을 하게 되면 연간 이자 금액 차이가 546만 원으로서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과거에 국세청에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 내역을 제출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주택 취득가액 13억 중 금융채무 5억과 부모로부터 차용한 3억을 자금 출처로 제시를 하게 되었다면 국세청 측에서는 채무 변제 기일이 지나게 되면 당사자에게 채무 변제 내역을 소명하라고 안내문을 발송을 하게 되겠고요. 납세자는 소명서를 받게 되면 채무가 변제된 내역에 대해서 어떤 자금으로 변제가 되었는지 관련 증빙 등을 제출을 하고 본인이 실제 벌어들인 소득으로 변제가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명 내용을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소명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편법 증여나 탈세 혐의가 있다고 의심이 되게 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금융거래 내역, 즉 당사자, 부모, 자식 또는 제3자의 차용 금액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소명 자료에 탈세 혐의점이 발견이 되어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로 확대 조사를 하게 된다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에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게 되어 수상한 자금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에 국세청은 관련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 중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있었다면 관련 증빙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겠고요. 본인의 힘으로서 대처하기가 곤란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가면서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세법에서 정한 가장 합리적인 절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국세청에서는 한정된 인력으로 수많은 납세자들을 모두 세무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가 시작이 되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추적을 해서 관련 탈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과거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의심받을 만한 탈세 혐의점이 기왕에 있었다면 부동산 등을 구입을 한다든지 자산 구입 행위를 할 경우에 반드시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엉뚱하게 본인의 세무조사로 인해서 가족이나 또는 타인 또는 더불어 거래처까지 불똥이 튀어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각 세목별로 상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